안녕하십니까. 소수성 국어학원입니다. 오늘 공부할 작품은 김소월의 진달래꽃입니다. 진달래꽃은 유명한 작품이고 김소월 역시 한국을 대표하는 아주 유명한 시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미리 공부한 학생도 있을 것이고 처음 접한 학생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접한 학생들은 당연히 정확한 이해를 위해 강의를 열심히 들어야 될 것이고, 자, 미리 진달래꽃을 공부한 적이 있는 학생들 역시 내가 기존에 공부했던 것들 중에 부족한 면이 없나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목이 진달래꽃인데 작품에서 제목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자, 이 작품 역시 진달래꽃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따가 작품을 해석해가면서 진달래꽃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소월 시인 먼저 설명을 할 건데 김소월 시인의 작품 먼저 수능과 관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94년 수능에 산이라는 작품이 출제가 되었었고요. 96년에는 삼수갑산이라는 작품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9년에는 오늘 공부하는 진달래꽃이 출제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능 초창기에 집중적으로 출제된 그런 작가입니다. 하지만 현재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한 작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소월 작품 중에 진달래꽃 이외에 공부를 더 해야 되는 작품들을 말씀드리면 초혼이라든지 아니면 접동새, 길가 같은 작품도 이 작품과 더불어 같이 공부할 필요가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김소월 시인 같은 경우는 흔히 우리가 민족 시인이라고 일컫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시적으로 우리가 접근해 봤을 때 형식적인 특징과 내용적인 특징이 어떤 그를 민족 시인이라 일컫게 만든 게 아닌가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형식상의 특징 중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민요조의 노래가 많다. 자, 민요조, 그 중에서도 7호조, 그 다음에 사문보의 작품이 많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이고요. 7호조라는 거는 글자 수가 7자, 5자 이렇게 반복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문보 같은 경우는 끊어읽기, 그러니까 세 덩어리로 끊어읽힌다. 이따가 형식적인 특징을 살펴볼 때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한과 이별을 소재로 한 작품이 많다.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해석에 앞서서 형식상의 특징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전에 이야기했던 7호조 사문보를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글자 수를 보시면 나보기가 7자, 가실 때에는 5자, 말없이 고이 보내 7자, 들이우리다 5자. 그래서 7호 반복된다. 그래서 7호조라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연에서는 오사해서 어떤 변주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것들은 모두 7자, 5자 계속 반복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문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시를 읽을 때, 자, 보시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들이우리라, 이런 식으로 사문보가 연속되고 있습니다. 뒤에 건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형식상의 특징 첫 번째 7호조 사문보가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각 연을 살펴보면 1, 2, 3, 1, 2, 3, 1, 2, 3, 즉 각 연마다 3행씩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의 특징은 7호조다, 사문보다, 그리고 그 연마다 어떤 동일 시행 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존 출제됐던 문제 중에서 동일 시행수를 반복하여 시적 안정감을 깨하고 있다, 이런 선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정감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연과 마지막 연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똑같지만 3행은 1연과 4연의 3행은 서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일단
수미상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수미상관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숫자는 머리 숫자고, 밑자는 꼬리 밑자고, 상자는 서로 상자고, 관은 관계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관계라는 거는 물론 똑같은 게 반복되는 것도 관계가 있겠지만, 서로 반대되거나 점층되거나 아니면 변주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모두 수미상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수미상관을 통해서 시적 안정감을 이루고 있다. 이런 선지들을 확인해 본 적이 있는 학생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동일 시행이 반복된다든지 수미상관이 사용되면 시적 안정감을 줍니다. 돼 있는데, 시적 안정감이 뭔가 하면, 이렇게 보통 기존 교재라든지 어떤 강의를 보면 시가 처음하고 끝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돼 보인다. 이런 표현이 틀린 표현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확한 이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적 안정감이라는 거는 선생님 생각에 이거는 시처럼 보인다, 시답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정확한 이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처럼 보인다. 즉, 다른 장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시에만 사용되는 어떤 표현 기법을 통해서 더 시처럼 보이게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어떤 시적 안정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내용들을 몰라도 문제 푸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수능에 시적 안정감이 없는 작품들은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정확하게 공부하는 그런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형식상의 특징 하나만 더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연에 울이다, 2연에 울이다, 3연에는 없습니다. 4연에 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울이다가 반복됩니다. 그죠? 울이다가 반복되는데, 자,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종결어미입니다. 종결어미가 반복됩니다. 맞나요? 예. 그리고 요런 걸 무엇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반복법일 것이고, 시의 기법 중에 아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분이 뭔가 하면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음을 오게 해서 운율을 느끼게 만드는 게 아분입니다. 아분의 종류에는 둔, 요운, 가군이 있습니다. 둔 같은 거는 머리 두자입니다. 요자는 허리 요자입니다. 각자는 다리 각자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똑같은 게 온다든지, 가운데 부분에 똑같은 게 온다든지, 다리 끝부분에 똑같은 게 오는 거를 우리가 아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시 같은 경우는 아분의 효과가 있다, 아분을 사용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둔, 요운, 틀린 이야기겠죠. 가군입니다. 그래서 아분 중에서 가군을 사용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요런 표현들을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요런 운율을 음이율이라고 합니다. 음이율은 음은 소리고 위는 위치겠죠.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음을 오게 해서 운율을 형성하는 기법, 음이율이 사용되었다. 이거 역시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식상의 특징들을 우리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할 건데요. 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지금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죠. 그래서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맞는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 말없이 고이 보내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는데 그냥 보내드립니다. 태도가 어떻나요? 소극적 태도입니다. 그리고 순응적 태도를 보입니다. 자, 이거는 그냥 여성상이라고 하면 안 되고 어떤 전통의 여성상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편할 것 같고요. 자, 이 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 시는 어떻습니까? 이별하지만 고통스럽지만 내가 참고 당신의 뜻을 따르겠다. 즉, 이 시에서는 인고, 인종의 모습이 드러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예전에 출제된 문제 중에 이별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여긴다. 요 말이 맞나 틀리나 이런 질문을 선생님이 받은 적이 있는데, 자, 이거 역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별의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는 선생님 생각에는 요 표현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나보기가 역겨워. 내가 역겹기 때문에 님이 떠나기 때문에 책임은 내 책임이다.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나보기가 싫어서
가실 때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럴 때는 싫어진, 떠나는 당신이 책임이겠지만 지금은 내가 너무 이렇게 역겨우니까 다 내 책임이다. 그래서 이별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 얼마든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아직 안 갔습니다. 말없이 곱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안에 보시면 영변의 약산, 구체적인 지명을 사용했습니다. 구체적 지명. 자, 구체적 지명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 향토성이 부각됩니다. 자, 북한에 있는 김소래 고향과 관계에 있는 영변이란 지역이고 약산이란 산입니다.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진달래꽃 나왔네요. 그죠? 자, 이거의 의미가 뭔가요?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 우리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신 가는 길에 꽃을 뿌린다. 꽃을 뿌린다의 의미는 불교 용어 중에 부처님 가시는 길에 꽃을 뿌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산하공덕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과 어떤 관계되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당신이 떠나면 진달래꽃 뿌려 당신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산하공덕임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꽃을 뿌려 덕을 빈다 이런 뜻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진달래꽃의 의미 첫 번째 의미가 나오네요. 그죠? 첫 번째 의미는 뭡니까? 자, 님이 잘 되기를 바라는 시적 화자의 정성이다. 그 다음에 사랑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연만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가시는 걸음걸음, 가시는 걸음마다 놓인 그 꽃은 진달래꽃하고 똑같겠죠. 자,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했는데 해석 전에 표현 기법 잠깐만 보겠습니다. 사뿐히는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살살 이런 뜻이고 들여는 눌러 밟다 이런 뜻도 있고 평안도 사투리로 짓밟다 이런 뜻도 있고 짓밟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살살 세게 밟겠습니다. 이거는 뭐죠? 살살 세게 밟겠습니다. 이건 뭔가요? 예, 그죠? 역설법이죠. 역설법은 뭔가 하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겉으로 살살 세게 어떻게 밟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역설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뒤에 반어법하고 연관 지어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 꽃은 진달래꽃이죠. 그죠? 그러면 이건 뭐니? 내가 시적 화자가 당신 가는 길에 디딤이 되겠습니다. 당신 가는 길에 희생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지만 시적 화자의 분신이라고 그러는데 분신은 뭔가 하면 나를 대신하는 사물, 즉 아바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당신이 떠날 때 내가 당신 밟고 갈 수 있도록 디딤이 되겠다. 즉 내가 희생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연에서는 당신 가는 길에 잘 되기를 바란다 어떤 송축의 의미로 쓰였다면 사면에서는 내가 희생하겠다는 자신의 어떤 마음을 드러내는 그런 연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제목으로 가셔서 아까 2연 봤을 때는 진달래꽃의 의미가 화자의 정성,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사면을 살펴봤을 때는 시적 화자의 분신, 얼마든지 가능하고 진달래꽃의 의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시적 화자의 희생을 드러낸다. 진달래꽃의 의미는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연입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마찬가지로 아직 안 갔습니다. 가정의 상황입니다.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자, 두 개 이야기할 겁니다. 원래대로 쓴다면 죽어도 눈물 아니 흘립니다가 맞겠죠. 순서를 바꿔놨습니다. 무슨 법인가 하면 도치법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표현 기법이 있는데 눈물 흘리지 않는다, 슬퍼하지 않는다. 진심인가요? 아니요. 것과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반어법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역설법하고 반어법을 이렇게 혼동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반어법 같은 경우는 표면적 의미와 이면적 의미가 차이가 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겉으로는 내가 슬퍼하지 않겠다 이야기하지만 속마음은 슬픈 겁니다. 그게 반어법이고, 역설법 같은 경우는 겉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어법은 표면적 의미와 이면적 의미가 서로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면, 겉으로 드러난 표현과 속마음이 다르다, 이게 반어법이라면, 역설법은 표면 자체가 모순이 된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반어와 역설의 차이 여러분이 좀 정확하게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설법은 겉으로 표시가 나지만 반어법은 겉으로 표시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연에는 이런과 마찬가지로 내가 고통을 참겠습니다, 고통을 참고 따르겠습니다. 이 시의 어떤 전개 방식을 보시면 앞부분에서 그 고통을 참겠습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희생할게요, 고통을 참겠습니다, 이런 순서로 진행하고 있다는 거 역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표현 중에 에, 불, 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 시 전체 가지고 이야기해도 되고 사연 가지고 이야기해도 되겠습니다. 에는 슬프다, 그러나 슬퍼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이런 용어의 뜻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정리, 일단 형식상의 특징 먼저 이야기할 거고, 그 다음에 내용상의 특징, 그 다음에 이 작품과 연계해서 공부해야 될 작품들 언급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핵심 정리, 이 시는 김소월 시의 특징이자 이 시의 특징입니다. 민요조, 칠오조의 사문보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일한 시행수가 반복되었다. 같이 가겠습니다. 수미상관이 사용되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시적 안정감을 준다,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아분이 사용되었다. 아분 중에서 가군이 사용되었다. 우리는 요걸 가지고 운율, 음이율이라 한다, 요거 공부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표현 기법들 보시면요, 가장 중요한 게 반어법입니다. 역설법과의 차이 이야기해 줬었고요. 도치법이 사용되었습니다. 눈물 아니 흘린다가 맞는데 아니 눈물 흘린다고 바꿨고요. 자, 그 다음에 반복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도치 효과는 강조가 되겠죠. 앞부분으로 아니가 강조됩니다. 그죠? 슬퍼하지 않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어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표현상의 특징이라고 보면 내용상의 특징, 제일 중요한 게 시어, 진달래꽃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진달래꽃은 세 가지 의미였습니다. 시적 화자의 정성이다, 사랑이다, 시적 화자의 분신이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시적 화자의 희생을 드러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전체적인 어떤 내용의 흐름을 살펴보시면요, 인종에서 송축, 희생, 인종으로 흐르고 있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적 화자의 태도는 애상적이다, 그 다음에 소극적이다, 그 다음에 헌신적이다, 요런 것이 여성적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전통의 여인상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시에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이 아셔야 될 단어들, 산화공덕, 꽃을 뿌려 덕을 빈다, 에이불비, 슬프지만 슬퍼하지 않는다,
이런 단어들도 같이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는 어떤 전통 여인상의 모습이고 어떤 소극적이고 헌신적이고 그 다음에 해상적인 이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요것과 관계된 고전 시가가 있는데요. 고대 가요 중에는 공무도화가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고려 가요 중에는 가시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공부할 겁니다. 시조 중에는 황진이의 시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김소월 씨와도 통하고 김소월이 민족 시인이라 불리는 이유와도 통하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어려운 작품은 아니고 빨리빨리 해봤는데 이렇게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